CNN 다큐멘터리 한 편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18년차 다큐멘터리 감독 제이미 로렌스. 그녀에겐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정수는 일본이다. 일본만이 아시아의 문화를 대표한다. K-팝이 아무리 인기가 많아졌다고 해도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아류작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방문한 서울에서 그녀가 본 것은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만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8년 감독 경력을 걸고 이 프로젝트의 제목을 걸겠습니다. 대체 서울에서 무엇을 봤길래 그녀는 자신의 18년 경력까지 걸게 된 것일까요? 실시간 생중계로 전 세계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 그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제이미 로렌스입니다. CNN에서 18년 넘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감독이죠. 그동안 세계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는 아시아의 야간 문화를 탐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도쿄 긴자 교차로에서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있던 그 순간이 생각납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수백 년 전통이 스며든 현대적 풍경까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동양 문화의 정점은 바로 여기 일본이라고 말이죠. 카메라를 정리하며 토미에게 말했습니다. 토미는 제 오랜 동료이자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이번 프로젝트도 함께하게 됐죠.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시아 야간 문화의 진수를 모두 담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토미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도 들러보자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굳이 서울이야? 한국은 어차피 일본 문화를 따라가는 나라잖아? 일본에서 이미 동양 문화의 핵심을 다 경험했는데 더 볼 게 있을까? 토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이패드를 꺼내더니 몇 개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서울의 밤거리 풍경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관심 없이 봤는데 뭔가 일본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니까요. 아마 과장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토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정적인 아름다움이라면 한국은 살아 숨쉬는 움직임이 특징이야. 적어도 하루만 시간을 내줘 후회하지 않을 거야. 결국 토미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서울행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료를 위한 배려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동양 문화를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계속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서울이 도쿄만큼 인상적일까? 토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대해도 좋아. 분명 놀라게 될 거야. 그렇게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 밖을 보며 생각했죠. 동양에서는 일본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과연 한국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그 확신을 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가 예상과 달랐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한 터라 더욱 비교가 되었습니다. 일본 공항도 깔끔하긴 했지만 이곳은 차원이 달랐어요. 뉴욕의 JFK 공항을 수없이 이용해봤지만 인천공항은 그 두 곳을 합친 것보다도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동화된 안내 시스템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하네다 공항에서는 일본어가 주였고 영어는 보조적이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언어가 동등하게 취급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영어 안내가 정말 자연스러웠다는 점입니다. 기계적인 번역이 아니라 진짜 원어민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동 게이트 시스템이 정말 빠르고 정확했거든요.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까지 단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토미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 맞아? 도쿄나 뉴욕보다도 더 첨단인데? 토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놀라긴 일러.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 토미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공항은 국가의 얼굴이니까 당연히 잘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진짜 한국의 모습은 시내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화물을 찾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공항 직원들도 정중했지만 뭔가 지나치게 격식을 차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업무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길을 헤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먼저 다가가서 영어로 안내해주는 모습도 봤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공항 내 편의시설이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휴대폰 충전시설, 심지어 샤워실까지 있었어요. JFK 공항에서는 와이파이도 유료였고 하네다 공항에서는 충전시설은 찾기도 힘들었는데 말이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공항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불편하지 않겠는데?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면서 저는 계속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안내판이 정말 외국인 친화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도 헷갈리지 않도록 색깔별로 구분하고 영어 표기도 명확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토미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제이미, 이제 진짜 서울을 보러 가는 거야.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지하철 내부를 보며 저는 아직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인상적이어도 일본을 넘어설 순 없을 거라고요. 좋아, 공항은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일본의 도시 문화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지하철이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여기 정말 체계적이었거든요. 노선도를 보는 순간 감탄했어요. 복잡한 서울 지하철망이 색깔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각 역마다 번호까지 매겨져 있었습니다. 도쿄 지하철도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직관적이지는 않았어요. 토미가 교통카드를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개찰구를 통과했는데 정말 간단했습니다. 게다가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어요. 서울도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데 뭔가 도쿄와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더 역동적이고 활기찬 느낌이라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거 아닐까? 명동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본격적인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있는 편의점들의 밀도부터가 달랐어요. 정말 몇 걸음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하나에 들어가 봤는데 일본 편의점보다 훨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택배 서비스, 공과금 납부,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건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현금은 물론이고 카드, 휴대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했어요. 심지어 QR코드만 찍으면 되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저는 토미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모든 가게에서 다 되는 거야? 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살 수 있어. 거리를 걸으며 계속 촬영했습니다. 사람들의 패션 센스도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길이 정말 깨끗했어요. 일본도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은 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건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니까 특별히 신경 쓰는 거겠지.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문 시스템이 태블릿으로 되어 있어서 언어 장벽 없이 쉽게 주문할 수 있었어요. 음식도 금방 나오고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토미에게 말했어요. 서울의 시스템들이 생각보다 정말 잘 되어 있네. 근데 이런 건 다 낮 시간에만 가능하겠지? 오후 내내 시내를 돌아다니며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카페 문화, 쇼핑몰,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었어요. 무인 카페에서는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고 지하철 앱으로는 실시간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놀라웠어요. 일본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거든요. 무인 셀프 세탁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심지어 무인 헬스장까지 봤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으면서도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낮에 서울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고요. 저는 토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낮 시간의 서울은 정말 인상적이야. 일본보다 더 효율적인 면도 많고. 시민들의 질서 의식도 높아 보여. 하지만 밤은 또 다른 이야기지.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해야겠지? 토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이미, 서울은 해가 진 후가 진짜야. 낮에 본 것들이 밤에 더 빛을 발한다고.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해가 서서히 지면서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저는 제이미가 말한 서울의 진짜 모습을 기대하며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대낮처럼 활기차게 살아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낮보다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거리를 걸어다니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와 클럽들이 즐비했어요. 뉴욕이나 도쿄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거리 전체가 축제 같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도 여자지만 뉴욕에서는 밤 늦게 혼자 다니는 걸 꺼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20대 여성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미에게 물었어요. 정말 안전한 거야? 토미가 주변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경찰서도 가까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민 의식이 높아서 서로를 보호하지. 저는 반신반의하며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길거리 포장마차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할머니 한 분이 혼자서 떡볶이 장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주변에는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뉴욕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네. 더 놀라운 건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도 카드 결제가 되고 QR코드로도 계산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기술과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도 충격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고 모든 시설이 낮과 똑같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무인 결제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했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밤 12시가 넘은 게 맞는 거야? 그때 토미가 제안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보자고요. 실시간으로 서울의 밤을 전 세계에 보여주자는 거였죠.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혹시 방송 중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까 봐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시청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새벽 1시에 여성이 혼자 길을 걸어다니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부터 정말 안전하냐는 우려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직접 보여주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서 막차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겼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택시 호출앱이었어요. 몇 번의 터치만으로 택시가 정확한 위치에 도착했고 결제도 자동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사님도 정말 친절했고요. 저는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에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서울의 밤이라고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거리는 여전히 안전하고 활기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홍대 거리를 걸어다니며 촬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포장마차 할머니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손님들이 줄긴 했지만 간간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할머니는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큰 사고나 위험한 일을 당한 적이 없다고요. 오히려 손님들이 더 걱정해주고 보살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클럽 쪽으로 이동해봤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모습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비원들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었고요. 토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는 시민들이 만든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어서 밤에도 이런 질서가 유지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무인 카페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새벽 3시 30분인데도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무인 시스템인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저는 카페 안에서 카메라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무인 시설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직원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도 촬영을 계속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형형색색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고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새벽 시간에도 거리가 안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 먹는 사람들, 새벽 배송을 받는 사람들, 밤 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직장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새벽이 아니라 평범한 저녁 시간 같았습니다. 토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밤이야.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이런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야.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것들이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4시가 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토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런 도시는 처음 봤어.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토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서울을 본 거야. 호텔 방에서 하루 종일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세상에 알려야 할 이야기라고. 그리고 이 영상들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 CNN에서 반드시 방송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욕 CNN 본사에 도착한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일본에서 촬영한 영상들과 함께 서울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들어 있었어요. 특히 서울 영상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리차드 존슨 국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일본 다큐멘터리 제작 보고와 함께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첫 마디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리차드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제이미, 일본 촬영은 어땠나? 계획대로 잘 진행했겠지?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에도 갔던데 뭐 때문에 그런 거지? 저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촬영을 마치고 토미의 제안으로 서울을 들렀는데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리차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 예산은 일본 촬영 용도로만 승인했는데 멋대로 한국까지 간 거야? 그것도 회사 장비 가지고? 저는 급히 해명했어요. 추가 비용은 제 개인 사비로 부담했어요. 그런데 리차드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하지만 리차드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제이미, 우리가 왜 일본에 보냈는지 알잖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최고니까.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유일한 나라라고. 미국인들이 관심 가질 만한 곳이잖아. 그런데 왜 쓸데없이 한국까지 가서 시간을 낭비한 거야? 저는 노트북을 켠 후 서울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도 안전한 홍대거리, 무인 시스템들, 포장마차 할머니의 모습까지. 하지만 리차드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화면 속 놀라운 장면들을 보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국장 브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제이미,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일본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강국이고 한국은 글쎄 일본 문화의 아류작 수준 아닌가? 시청자들도 일본은 알아도 한국은 관심 없을 거야?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편견이라고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리차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이미, 현실을 봐. 일본은 확실한 브랜드 가치가 있어. 사무라이, 게이샤, 스시, 애니메이션까지. 근데 한국이 그런 매력이 있나? 그냥 일본 다큐멘터리나 잘 만들도록 해. 저는 더 간절하게 설득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일본과 완전히 다르다고, 더 역동적이고 미래적이라고 말했어요.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된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브래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본은 수천 년 문화의 깊이가 있는데 한국은 기껏해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이었잖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진짜 보석을 놓치고 있다고. 한국은, 서울은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다고 말했어요. 안전성, 편의성, 기술력 모든 면에서요. 리차드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됐어. 제이미. 한국 다큐는 절대 안 돼. 방송국 이미지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원하지 않아.
일본 다큐나 제대로 완성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제 이름을 걸겠습니다. 한국 다큐를 만들어서 시청자 반응이 없으면 제가 그만두겠어요. 전 그만큼 확신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차드와 브래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18년 경력의 베테랑 감독이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긴 침묵 끝에 리차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예산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실패하면 정말 책임져야 해. 저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서울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를 얻은 거였습니다. 한 달 후 CNN에서 서울의 밤 미래를 비추다가 방영되었습니다. 저는 방송 당일 집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을 지켜봤어요. 새벽 3시에 안전한 홍대거리, 무인 카페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들, 30년간 포장마차를 운영해 온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모든 장면이 완벽하게 편집되어 나왔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CNN 홈페이지 게시판이 순식간에 마비될 정도였어요. 대부분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새벽에 여성이 혼자 다녀도 안전하냐는 질문부터 무인 시스템이 실제로 저렇게 잘 작동하냐는 의구심까지 다양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내 반응이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앞다투어 CNN 다큐 클립을 메인 뉴스로 다뤘어요. 외국인이 바라본 서울의 밤. CNN이 놀란 한국의 안전성.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자신들의 일상에 새롭게 놀라고 있었어요. 유튜브에 올린 다큐 영상들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댓글이, 프랑스에서는 파리보다 더 안전해 보인다는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확장판을 제작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아마존 프라임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세계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한국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BBC에서 온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영국의 대표 방송사에서 제게 한국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일본이 동아시아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서울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발견했다고요. 2달 후 유럽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서울의 밤이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받아들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수상 소감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바꿨고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다큐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걸요. CNN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리차드 국장이 제게 와서 사과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의 판단이 옳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브래드 부국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한국 관련 후속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기획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시청자들의 실제 행동 변화였어요. 다큐를 본 후 서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급증했고 한국어 학습 어플 다운로드가 폭증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세상의 인식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수상 후 한 달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한 특별 방송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서울이 제 인생을 바꿔준 도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홍대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몇 달 전 이곳에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리고 그 경험이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다고요. 방송 도중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온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어주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서울 시민들이 보낸 따뜻한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다큐 덕분에 우리 도시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포장마차 할머니가 보내신 것이었어요. 제이미 감독님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제가 만든 다큐가 정말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토미가 옆에서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서울 시민권 신청해야겠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난 이미 서울 시민이야. 마음으로는 오래전부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도 놀랐어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방송이 끝난 후는 혼자 서울거리를 걸었습니다. 몇 달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 이 도시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지하철을 타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든 일상이 자연스러웠어요. 24시간 무인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일본이 동아시아 최고라는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서울은 일본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매력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래를 보여주는 도시였어요. 늦은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을 방문할 거라고, 이 도시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계속 기록할 거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CNN에서는 이미 제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아시아의 미래 도시들이라는 시리즈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서울에서 받은 충격만큼은 없을 거라는 걸요. 서울은 단순히 저에게 새로운 소재를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준 도시였거든요. 마지막 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저를 더 나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하와이였습니다.